서울에서 차로 1시간 남짓.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산업단지로 접어들면 유리 커튼홀로 번쩍이는 빌딩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거대한 회색 박스들이다. 창문이 거의 없는 건물, 울타리, CCTV, 그리고 출입 통제 게이트. 누가 봐도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이 전 세계 AI 전쟁의 가장 뜨거운 전선 중 하나다. 가 돌아가는 소리와 팬이 빨아들이는 공기의 압력. 그 안쪽에서 흐르는 전기는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릴 만큼 무겁다. 그리고 빅테크가 진짜로 사냥하는 건 이 건물이 아니라 전기, 다. AI 시대의 돈은 화면 속에서만 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부는 점점 땅 위의 현실로 내려오고 있다. GPU가 아니라 변전소, 알고리즘이 아니라 전력망, 모델이 아니라 냉각수와 케이블. 말 그대로 물리의 전쟁이다.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초거대 기업들이 한국을 단순한 시장이 아닌 필수 코스로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국은 지금 AI 제국이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을 여러 개 동시에 쥐고 있다. 그리고 이 관문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비싸지고 더 희소해진다. 요즘 글로벌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전략 회의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성능이 아니다. 전기, 다.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전력을 받을 수 있느냐. 전력 접속 승인 일정이 잡히느냐. 변압기와 스위치기 연압기가 맞느냐. 냉각을 위한 물과 인프라가 있느냐. 이 질문들의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GPU를 수십만 장 주문해도 의미가 없다. 설계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땅 밑 전기선이 가느다란 구리선이라면 초고층 빌딩은 첫 삽도 못 든다. 한국이 갑자기 AI 전쟁의 필수 코스로 떠오른 건 한국이 갑자기 선제적인 AI 알고리즘을 발명했기 때문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조전력건설통신이라는 물리산업의 강자였고 그 능력들이 AI 시대의 의외의 결정타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 세계는 지금 AI를 둘러싼 군비 경쟁을 벌인다. 그런데 군비 경쟁이 길어질수록 돈이 몰리는 곳은 무기를 만드는 곳만이 아니다. 무기를 만들기 위한 공장, 공장을 돌릴 전기,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장비, 그 장비를 제때 납품할 공급망.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묶어주는 운영 능력이 승부를 갈라놓는다. 한국이 강한 분야들이 정확히 그 자리다. 원화의 중심에는 데이터 센터가 있다. 데이터 센터는 AI의 심장처럼 이야기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전기를 먹고 사는 거대한 공장이다. 수십만 개의 가속기와 서버가 뿜어내는 열은 산업용 설비의 열과 비슷한 수준으로 치솟고 그 열을 잡기 위한 냉각 인프라는 시설의 절반을 차지할 때도 있다. 전기 사용량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전력 산업의 고객이자 도시 계획의 변수이자 국가 인프라 전략의 전장이 된다. 업계에서 회자되는 이야기 하나가 있다. 이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는 이 부서가 아니라 전력 부서가 좌우한다. 과거에는 개발자와 네트워크 설계자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전력 엔지니어와 인허가 담당자가 프로젝트의 운명을 결정한다. 특히 초대형 AI 학습 클러스터는 메가와트 단위를 넘어 기가와트라는 말이 농담처럼 오간다. 결국 빅테크는 전력회사에 묻는다.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공급할 수 있느냐? 확장할 때마다 용량을 늘려줄 수 있느냐? 중단 없는 전력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곧바로 한 가지 현실로 이어진다. 전력망이 빈약한 곳, 장비 납기가 불확실한 곳, 정치 지정학 리스크가 큰 곳은 아무리 땅이 넓어도 후보지에서 밀려난다. 여기서 한국의 장점이 선명해진다. 한국은 전력망 운용 경험이 깊고 산업용 전력 수요를 다루어온 시간이 길다. 제조업 중심 국가가 쌓아온 공장용 전기의 노하우가 데이터 센터로 그대로 넘어온 셈이다. 전력이 안정적이라는 건 단지 정전이 덜 난다는 뜻이 아니다. 품질이 예측 가능하고 계획이 가능하고 확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데이터 센터는 멈추면 끝이다. 멈추지 않는 전기가 곧 돈이 새지 않는 구조, 다. 빅테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확실성이다. 전력과 인프라에서 확실성이 큰 곳은 프리미엄을 먹는다.
하지만 한국이 필수 코스가 되는 이유는 전력망만이 아니다. AI 전쟁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가격이 뛰고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나 못 만드는 부품이 있다. HBM이다. AI 학습과 추론에서 대역폭 경쟁은 곧바로 효율과 비용으로 연결된다. 가속기 성능만큼 중요한 것이 메모리다. 그리고 이 메모리 생태계에서 한국은 세계가 무시하기 어려운 존재감을 유지해왔다. 어느 회사의 가속기가 시장을 지배하든 어느 모델이 표준이 되든 메모리 대역폭이 더 필요해지는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빅테크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 단단한 부품 관문이 깔려 있다. AI가 커질수록 메모리는 더 중요해지고 메모리가 중요해질수록 공급망을 쥔 나라의 협상력은 강해진다. 그리고 지금 업계에서 가장 무섭게 퍼지는 단어가 있다. 납기. 특히 전력 장비 납기다. 초대형 변압기, 스위치기어, 배전반, 케이블, 보호계전기, 냉각 설비. AI 데이터 센터는 이런 장비들의 종합체다. 그런데 글로벌 공급망은 팬데믹과 에너지 전환, 전력망 투자 확대, 공장 증설 지연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병목을 드러냈다. 프로젝트는 착공보다 전력 인입이 먼저다. 전력 인입은 장비 납기가 먼저다. 장비 납기는 생산 능력이 먼저다. 결국 빅테크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아니라 공급망을 사는 셈이 된다. 한국은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강해진다. 전력 장비 기업들의 제조 역량, 납기 관리 능력, 해외 프로젝트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큰 프로젝트를 일정 안에 마무리해본 국가라는 트랙 레코드가 있다. 빅테크는 인프라를 사랑하지만 인프라의 복잡함은 싫어한다. 조달을 잘게 쪼갤수록 일정 리스크는 늘어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한 번에 묶어서 해결해줄 파트너. 한국은 반도체, 전력, 건설, 통신을 비교적 한 생태계 안에서 엮을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바로 한국이 필수 코스가 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력한 이유다. 제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대목이 있다. 데이터 센터는 작은 도시를 짓는 프로젝트다. 사람들은 서버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변전 설비와 냉각 설비, 비상전원, 배터리, 통신망, 보안체계, 운영 인력과 유지보수 체계까지 포함되는 초대형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부품 하나가 늦어도 전체가 늦어진다. 그런데 한국은 오랜 기간 플랜트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출해왔다. 일정 관리, 리스크 관리, 품질 관리, 협력사 네트워크를 갖춘 팀이 존재한다. 빅테크가 한국에서 보고 싶은 건 땅만이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한국은 단순한 입지 후보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실행 파트너가 된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한국과 경쟁 구도를 이루는 나라는 어디일까? 업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두 개의 이름은 대만과 일본이다. 대만은 설명이 필요 없다. AI 칩 공급망의 심장부가 있다. 최고의 바운드리 생태계와 인접한 데이터 센터는 공급망 속도 협업에서 매력적이다. 하지만 대만은 오랜 지정학 리스크와 인프라 변수라는 그림자를 동시에 안고 있다. 데이터 센터는 장기 투자다. 한 번 들어가면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운영한다. 빅테크는 그 시간 동안의 리스크를 숫자로 환산한다. 그리고 그 숫자가 커질수록 한 곳에 올인하는 전략은 멀어진다. 일본은 다른 무기를 쥐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유치 경쟁에서의 정책 지원, 넓은 부지, 냉각에 유리한 지역. 그러나 일본 역시 자연재해 리스크와 에너지 비용 변수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 데이터 센터는 단지 지진이 나면 위험하다가 아니다. 전력과 통신이 흔들리고 유지보수 체계가 멈추며 보험료와 금융비용이 달라진다. 결국 빅테크는 결론적으로 분산을 택한다. 여러 나라의 거점을 두고 공급망을 분해해 리스크를 나눠 담는다. 그리고 이 분산 전략의 가운데에 한국이 들어온다. 대만의 지정학 리스크, 일본의 재해 비용 변수를 상쇄할 수 있는 안정적 축. 이게 한국이 빼기 어려운 이유다. 서부터가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한국은 이 전쟁에서 단순히 곡과 행위를 파는 나라로 끝날 수도 있고 반대로 곡과 행위를 팔면서 룰을 바꾸는 나라로 갈 수도 있다. 지금 한국이 유리한 포지션을 잡았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 포지션이 자동으로 지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둥지를 지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과 둥지 안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소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AI 시대의 최종 권력은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플랫폼과 데이터,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 부품과 인프라가 강하다고 해서 플랫폼 권력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과거 스마트폰 시대가 그랬다. 최고의 부품을 만들어도 운영체제와 생태계를 장악한 쪽이 룰을 만든다. 빅테크는 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한국을 필수 코스로 보면서도 한국의 모든 걸 주지는 않는다. 한국에서 필요한 것을 조달하고 한국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활용하되 플랫폼과 데이터의 주도권은 놓치지 않는다. 냉정한 계산이야말로 빅테크의 본능이다. 결국 한국이 진짜로 얻어야 하는 것은 단순한 투자 유치나 시설 확대가 아니다. 데이터 센터 위에서 돌아가는 산업의 부가가치, 산업 특화 AI, 공공금융제조 분야에서의 자체 생태계,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의 규칙을 설계하는 힘이다. 이 힘이 따라오지 않으면 한국은 좋은 협력자로 남는다. 그 또한 나쁜 결말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이 AI 시대의 주도권까지 노린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또 하나의 현실적 그림자도 있다. 데이터 센터는 어디에 지어지는가? 한국에서 이 질문은 곧바로 수도권 문제로 이어진다. 고객과 인력이 몰린 곳, 통신망과 협력사 생태계가 촘촘한 곳으로 데이터 센터가 쏠리는 힘은 강하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수요가 크다. 수도권은 이미 전력 수요가 집중된 지역이다. 신규 전력 접속이 어려워지고 인허가와 주민민원, 전력망 증설의 시간표가 프로젝트의 변수로 떠오른다. 여기서 문제는 단지 수도권에 더 못 짓는다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불균형이다.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몰리면 고부가가치 인프라와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전력 생산과 송전 설비 부담은 바깥으로 밀려난다. 산업의 과실과 사회적 비용이 분리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AI의 빛이 밝아질수록 그 빛을 켜기 위한 부담이 어디로 가는지 묻게 된다. 그래서 한국이 필수 코스가 되는 순간 한국 내부에서는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해진다. 데이터 센터를 분산시키는 지역 전략, 전력망 투자 속도를 높이는 정책적 결단, 지역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이익 공유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 부지, 인허가, 통신, 앱 패키지 설계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거버넌스 문제다. 빅테크는 한 가지를 가장 싫어한다. 예측 불가능성. 한국이 필수 코스가 되려면 지금의 강점에 더해 예측 가능한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한국의 경쟁은 결국 여기서 갈린다. 단지 잘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에서 끝날지, 앞으로 늘어날 수요를 구조적으로 소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이 대목에서 독점 디테일 하나를 던져보자. 요즘 글로벌 빅테크의 내부에서 데이터 센터 후보지를 평가할 때 겉으로는 다양한 항목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질문으로 수렴된다고 한다. 전력 접속이 확정되는가? 장비가 제때 오는가? 운영 리스크가 낮은가?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나머지는 돈으로 해결한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불확실하면 땅이 넓어도 세금 혜택이 있어도 인재가 많아도 뒤로 밀린다. 이 기준에서 한국은 강하게 남는 후보가 된다. 전력망 운용의 안정성, 제조 기반의 납기 역량, 지정학적 안정성. 물론 한국도 수도권 병목이라는 약점이 있지만 빅테크는 그 약점을 분산으로 관리하려 한다. 중요한 건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에서 대안들을 비교할 때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시킬 수 있는 축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한국은 빼기 어렵다. 그렇다면 구글 메타 아마존이 한국을 노리는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드러날까? 눈에 띄는 것은 초대형 데이터 센터 투자 발표일 수도 있고 클라우드 리전 확장일 수도 있고 국내 파트너십 강화일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신호는 겉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온다.
전력 장비 발주, 장기 공급 계약, 배터리업스 같은 운영 필수품의 조달 체계, 그리고 현장 운영 인력과 유지보수 체계의 구축이다. 이 단계로 들어가면 투자자는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다. 한 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키우겠구나. 데이터 센터는 한 번 지어 끝나는 산업이 아니다. 늘 확장하고, 늘 업그레이드하고, 늘 더 많은 전기를 요구한다. 결국 필수 코스는 단발성 방문이 아니라 장기 체류가 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질문은 남는다. 이 체류가 한국에게 무엇을 남길까? 단지 부품과 건설 수주, 임대료와 운영 매출만 남길까? 아니면 한국이 AI 시대의 규칙을 설계하는 쪽으로 한 걸음 더 갈 수 있을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다. 산업 전략이다. 제조 강점을 AI 서비스로 연결하는 산업 특화 모델, 공공금융제조 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 룰,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안 규제 프레임, AI 인재 유입과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 잘할 수 있는 생태계다. 지금 한국은 AI 전쟁에서 보기 드문 위치에 서 있다. 누가 이겨도 돈이 들어오는 자리, 병목을 쥔 자리,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빅테크는 한국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한 시장이 아니다. AI 제국을 세우는 데 필요한 물리적 기반의 복수 관문이 겹쳐 있는 곳. 공급망과 실행력과 안정성이 함께 있는 곳이다. 빅테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GPU가 아니라 전기라면, 그리고 전기가 곧 장비와 공급망이라면 그 공급망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을 보는 가장 단순한 렌즈가 있다. 금을 캐는 사람과 곡괭이를 파는 사람. 전쟁에서 구글, 메타, 아마존은 금을 캐는 광부들이다. 그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전쟁과 비용과 규제와 기술 변화라는 리스크를 함께 짊어진다. 반면 한국은 곡괭이를 파는 쪽에 가까운 포지션을 여러 겹으로 가져가고 있다. 메모리, 전력 장비, 배터리, 건설, 운영. 전쟁이 커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영역이다. 그래서 한국이 필수 코스가 된다. 하지만 곡괭이를 파는 것만으로 끝낼 것인가? 곡괭이를 팔면서 금광의 룰까지 바꿀 것인가? 이 질문이 앞으로 한국의 진짜 승부처가 될 것이다. 지금 빅테크는 한국을 향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 문을 열었을 때 한국이 받게 될 것은 투자와 일자리만이 아니다. 전력망과 국토 균형, 산업의 과실과 부담, 플랫폼 주도권이라는 더 큰 게임이 함께 들어온다. 한국이 필수 코스가 된 지금. 진짜로 중요한 것은 왜 한국이 선택되는가가 아니라 한국은 그 선택을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다.